네, 휴일은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1만 716명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955명까지 늘어서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유행의 정점으로 예상되는 이달 중순쯤엔 하루 사망자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네, 나흘 연속 20만 명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주춤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가 급증 추세 자체는 좀 둔화된 상황인데요. 지금 주말 효과가 좀 있어서 진단검사 수가 줄었어요. 네. 그래서 약 32,912명 줄어서 21만 716명인데요. 좀 다행인 것은 보통 이렇게 주말에 진단검사 수가 줄으면 양성률이 높아지거든요. 양성률이라 하면 이 진단검사 수 대비 확진자 수인데요. 예, 확진자 수는 21만 명이나 나왔지만 사실은 양성률은 전일에 비해서는 좀 줄은 경향이 있어 보여서 이것이 늘어나면은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위중증 환자가 70명이나 늘어서 955명이고요. 사망이 139명 늘었는데 이게 누적 사망률은 확진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매일 줄어서 0.01%포인트 줄어서 지금 누적 사망률은 0.19%로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절대적인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안심할 상황이 안 되고요. 누적 확진자 수가 466만 명이에요. 내일 모레면 500만 명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2월 6일 날 100만 명이 됐거든요. 지금 한 달 만에, 한 달 조금 넘어에 40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500만 명이 된다면 내일 모레 인구의 10%가 지금 감염된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가 정점까지 간다 그러면 앞으로 아마 한 500만 명 정도는 더 감염이 된다고 계산을 한다면은 1,000만 명. 거기에 무증상 경증인 사람들은 안 들어간다고 치면 한 2배 정도라고 하면은 2천만 명이 감염된다면은 우리 국민의 40%가 감염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거의 정점에는 다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아마 이번 달로 가면서 30만 명 넘어 정도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상당히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도 방역당국의 말처럼 최다 35만 명이 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 부분은 아직 확실치 않은 것이 우리가 방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고요. 또 학교도 개학을 했고 그다음에 BA2라는 스텔스 오미크론도 점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정점이나 기간을 높이는 영향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뭐 35만 명이라는 숫자도 지금으로서는 아마 최대한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30만 명대 초반 정도에서는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도 예상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 많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늘어나는 것이 가장 걱정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대부분 2, 3주 정도 지나고 또 2, 3주 지나면은 위중증 사망 이렇게 가는 통계가 나오는 숫자인데요. 지금 나오는 이 환자 수, 위중증 환자 수라는 것은 1, 2주 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만 명대였거든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중증 환자는 뭐 적어도 2배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00명 이상, 뭐 제일 크게는 2,700명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이 부분을 가능한 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지 않게끔 팍스로비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처방을 해서 또 렘데시비르라는 것도 지금 경증 환자에도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료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 병상 가동률이 55%가 넘었고 이 비수도권의 경우는 그 이상으로 치솟은 곳도 많아서요. 병상 체계는 감당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의 경우 69%나 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번 주, 뭐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아마 그 지역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타 지역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 병상이라는 게 준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6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한 한 재택 치료에서 입원하지 않게끔 하고 입원 환자들이 병상 대기가 걸리지 않게끔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취해져야만 이 의료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도 문제지만요. 의료진 확진도 비상인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병상이 있어도 의료진이 없으면 사실상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죠. 의료진이라는 거 의과대학 6년 나오고 또 전문의 과정 다 거치는 사람들이 의료진이 되는 상황이고 간호사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행정요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늘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진의 절대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군의관이라든지 또는 퇴역 의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잠재적인 자원은. 하지만 이분들을 자원 봉사를 맡기는 것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전문 분야들도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은 자가격리를 며칠이나 하는 거에 따른 것이죠. 지금 오미크론을 독감으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지금 7일, 일반적으로는 7일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병원인 경우에는 대부분 5일, 또 5일 중에서도 급하면은 3일까지 줄여서 근무를 하게끔 하는데 이게 다른 선진국들 경우 보면은 미국도 100만 명씩 이렇게 높아가는 상황에서는 병원에 따라서는 아예 진단이 났어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다면은 바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또 의료진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비상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게 BCP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는 우리 환자나 일반 국민들이 다 이 공감이 돼야 되겠죠. 즉 자기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무슨 같은 코로나 환자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그 감염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전체적인 일반 병상까지도 다 의료진의 부족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BCP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의료진이 증상이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 환자를 진료 볼 때 전파력은 있는 겁니까? 전파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무증상이나 경증일 경우도 전파력은 있는데 보호 장구를 잘하고 마스크를 KF 마스크 쓰고 뭐 페이스 쉴드 하고 여러 가지 사정 보호 장구 다 하면서 진료를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지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단은 감염되어 있는 의료진인 경우 격리를 해서 하는데 실제로 3일이나 5일 격리한다고 그래도 감염력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본인이 경증이고 무증상일 경우 진료를 가능한지 그것은 전체적인 국민들 또 우리 의료진 간에서의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방역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영업시간도 1시간 늘어나서 11시로 완화가 됐고요. 이런 완화 정책들이 앞으로 확진자 수 규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십니까?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우리 방역 조치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완화해 왔거든요. 더구나 지금 개학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의 수 규모라든지 또는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을 유지할 것인지 하는 것은 방역 완화가 되면 될수록 높아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역 패스가 중단이 된 이런 완화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금은 사실은 정점을 아직도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의료 체제가 과연 그 정점이 됐을 때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역을 완화하게 되면은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금은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급증 추세가 확연하게 좀 둔화되는 상황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도 이렇게 확연하게 둔화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이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절대수가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우리 의료 체제가 이 기간 동안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방역 패스가 중단되고 난 이후 최근 3차 접종률이 감소됐다고 하거든요. 방역 패스 중단으로 예방 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덜 느끼기 시작한 걸까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예방 접종률은 너무나 높아서 이 방역 패스로 인해서 예방 접종률을 더 높이는 게 큰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 전체의 86.5%가 2차 접종을 하였는데 18세 이상으로 보면 96.2%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 60세 이상에서는 88.5%가 3차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 3차 접종은 고위험군에서의 큰 의미가 있거든요. 위중증으로 가지 않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50세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3차 접종을 이렇게 빨리 맞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해서 좀 기간을 두고서 맞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지금 방역 패스로 인해서 의미감이 줄어든다 하는 의미는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방역 이 패스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높인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 감염이 되는 것을 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좀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가는 것 이것을 더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인
아무래도 백신 접종을 많이 해줬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지금 5세에서 11세 사이의 백신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계획이 이번 달에 발표가 될 텐데 안심하고 맞아도 될까요? 글쎄요, 이거는 안심하고 맞는다기보다는 좀 그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맞을 수 있게 승리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아이들이 뭐 소아당뇨라든지 선천적으로 심기형들이 있어서 면역력이 부족해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굉장히 약한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암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그런 아이들에 있어서는 꼭 접종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면역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것을 꼭 맞으리라는 보장이 상당히 많이 없는 것이 이것이 파이자 백신으로 3분의 1 용량 10마이크로그램을 접종을 하기는 하는데 부작용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실제 감염 예방 효과도 또 크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말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맞추신다고 할지라도 이번 오미크론 유행이 지나고 난 상황에서는 또 많이 안 맞을 것으로 보여서요. 예. 이 부분은 뭐 지금으로서는 큰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해열제나 감기약 부족 현상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린이용 해열제를 구비하지 못했다면 성인용 해열제를 좀 뭐 3분의 1로 먹인다던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 어린이용 해열제라는 것이 뭐 물질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부프로펜이나 아미노아세트펜 같은 경우 그냥 이 아스타아미노펜 같은 경우 실제로 용량이 체중에 따라서 많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소아 감기약인 경우 또는 성인 감기약인 경우에 있어서도 소아에서도 용량을 줄여서 먹을 수 있게끔 사실은 다 써 있어요. 그 주의사항에 다 써 있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타온 감기약을 어린아이들한테 용량을 줄여서 복용시키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조심해야 되고요. 이 처방전에 의한 감기약이라 할지라도 꼭 본인을 위한 처방약은 본인이 복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것을 어린아이한테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금기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처방으로 탄 약은 어린아이에게 주면 안 되고 약국에서 산 약을 용량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소아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정부가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 26곳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없는 곳도 있고요. 이 지정이 좀 더 많아져야 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국적으로 28개소의 1,442병상 소아 특화 전담 거점 병원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서울, 인천, 대구에는 아직도 한 군데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빨리 지정을 해서 이 지역적으로도 이 균형이 되게끔 해야 되고 또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들은 모자라서 병상은 거의 다 찼고 뭐 주말에도 계속 꽉 찬다고 하니까 조금 더 늘려서 이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영유아 특히 11세 이하의 아이들에 있어서는 이 대면 진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3세 이하 확진 영유아들은 어떤 증상일 때 코로나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감기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코로나에서 특징적인 것은 목이 많이 붓는 그 인후통 증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제일 먼저 목이 붓는 것들을 잘 보고 사실은 발열보다는 목이 붓는 증상이 더 코로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